자, 그래서 일반 구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볼 거는 이제 기초와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기억나나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도 한번 봅시다. 지금 다 까먹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순서대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초 구조잖아요. 그래서 기초에는 뭐 우리가 공사하는 순서랑도 연관이 되죠. 대지를 막 조사해보고, 대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그 대지 조사한다는 거는 우리 경계점 측량을 해보고, 높이 레벨 잡아보고 해가지고 기준점 확인해보고, 대지에 뭐 쌓여야 되는지 안 쌓여야 되는지, 뭐 나무가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 공사에 가보면은 대지가 뭐 이렇게 난잡하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어디가 내 땅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경계점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게 대지 조사였다고 한다면, 대지 조사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실제로 파보는 거죠. 파가지고 대지의 단면이라든가 집안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를 그 집안을 조사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집안 조사할 때 보일링이 있었고, 기억나나요? 보일링, 뭐 기억 안 나죠, 여러분? 보일링은 뚫어보는 거고, 사운딩은 이렇게 탐사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뚫어서 탐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집안 조사를 하고, 우리가, 여러분 주상도 기억나요? 주상도? 주상도, 이거의 집안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주상도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림 하나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이거. 이거요, 주상도. 뚫어가지고 지층의 단면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몇 미터, 4m 내려갔더니 3m까지 뭐가 있더라. 뭐 경합반이 있더라. 아니면 뭐 연한반이 있더라. 아니면 일반 뭐 점토가 있더라. 이런 걸 뚫어서 우리가 단면을 이렇게 깊이별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4m부터 7m까지 보통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주상도 같은 경우를 먼저 시추를 이거 보일링을 해보고 설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경합반이 있으면 바로 밑에 경합반이 있으면 지하를 만드는 게 좀 불리하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설계할 때 일단은 땅을 보일링 하지 않고 일단 설계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하 2층까지 해야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땅을 직접 파보니까 땅에 뭐 경합반이 있어요. 그러면 뭐 설계 변경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또 까고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그래서 우리가 주상도를 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조사의 가장 핵심은 주상도를 확인해가지고 집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고. 근데 주상도를 해서 딱딱한 게 나와도 문제지만 또 연한 게 나와도 문제인 거예요. 연한 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집안을 개량한다고 그랬죠? 개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를 판 다음에 기초를 파서 무너지니까 흙막이를 하고, 흙막이 하는 종류가 여러 가 있었죠. 뭐 어민말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트렌치 공법이니 마일랜드 공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고, 그 다음에 기초를 판 다음에 이제 땅을 팠으면 기초 만들어야죠. 근데 기초에는 지정과 기초판으로 구성된다고 기억나나요? 밑에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 파기부터 나왔네. 처음에 이거 기억나나요? 이거 다 까먹었죠. 기초판이 오늘 수업하느라 또 내용이 연관돼서 하는 거예요. 그냥 리뷰 한번 하는 거. 너무 길다 보니까 전에 뭐 있는지 연관성이 없어가지고 기초판이랑 지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초판이 있고 지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1학년이니까 뭐 개념적인 거 위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기초판이 있고 지정이 있어. 지정 뭐 있는지 기억나요? 잡석 지정이 있었고 모래 지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초판 밑에다가 뭐 모래를 깐다든지 잡석을 깐다든지 하는 거였고, 보통은 근데 만약에 요거를 없이 만약에 말뚝을 박는 경우도 말뚝을 박는 경우는 집안에 이렇게 경합반이 밑에 있어 말뚝까지 박던가, 경합반이 없다 하더라도 경합반이 있는 데까지 말뚝을 박는 게 원칙인데, 없으면 여러 개를 박아가지고 마찰 말뚝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죠. 또는 뭐 기둥 형태의 말뚝을 박을 수도 있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 기초판, 말뚝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요? 이걸 기초라고 해요, 기초. 이걸 세 개를 합쳐서 기초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기초에 뭐, 근데 그 중에서 말뚝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이 기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말뚝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있다 보니 말뚝을 따로 떼내어서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 수업할 내용이에요. 아이고. 지정까지 번째 했고, 그래서 오늘 뭐 할게 이제 말뚝 2.2-8 말뚝이에요. 그래서 말뚝에 대해서 먼저 남았으니까 말뚝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제 벽돌 구조로 가도록 할게요. 말뚝은 뭐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나무로 만든 게 나무 말뚝. 우리 콘크리트 말뚝은 철근 콘크리트를 만든 거고, PC는 똑같은 개념이죠. PC는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같은 개념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랑. 근데 철근 콘크리트가 현장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말뚝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때려 박는 것도 있고, 뭐 두 가지 있고. 강제 말뚝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이에요, 금속. 금속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박기가 좀 쉽죠. 잘 때려 박으면 잘 박힐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고. 레진 콘크리트는 우리 PVC 소재 같은 경우. 뭐 바닥에 화학 제품이 있다던가 녹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레진 콘크리트를 중간에 골조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제로상으로 나눌 수 있고, 뭐 지지 방식에 따라서 지지 말뚝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뚝을 어디까지 박는다고? 경합만인 데까지 때려 박아가지고 그게 가장 안전하죠. 밑에 딱딱한 돌이 있으면은 거기까지 말뚝을 박아버리면은 이렇게 뭐 치마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 만약에 지지 말뚝이 저 밑에 있어, 막 200m 앞에 있어요. 그 200m까지 어떻게 파요, 그거를? 그래서 그럴 때는 마찰 말뚝 하는 거예요. 마찰력. 그러니까 대신에 요거는 지지 말뚝 같은 건 뭐 좀 개수를 좀 덜 막아도 되지만 마찰 말뚝은 대신에 여러 개를 박는 거예요. 여러 개 박아가지고 그 마찰력의 힘으로 건물을 버티는 게, 하중을 버티는 게 이제 마찰 말뚝이고, 그냥 뭐 단독 말뚝, 무리 말뚝 있고, 단독으로 빠는 거 여러 개 박는 거, 이건 뭐 의미 없고. 뭐 여러분들 말뚝의 그 중심간, 말뚝은 우리가 거리를 얘기할 때 중심간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각각의 뭐 나무 말뚝, PC 말뚝, 강제 말뚝, 뭐 제자리 콘크리트 뭐 말뚝마다 거리가 그 말뚝 사이 간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거를 뭐 외우는 게 아니라 말뚝 사이 간격이 있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 보면 되고, 말뚝 사이 간격이 너무 촘촘해지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떼어라.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그래서 그냥 여러 치수가 있구나. 뭐 이걸 뭐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 말뚝에는 여러 종류의 말뚝이 있고, 그 말뚝을 박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다. 대체적으로는 뭐 2.5배 내지는 2.5배는 기본이고, 그거이거나 아니면 요 간격 말고 요거 이상으로 둘 중에 하나 더 큰 걸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말뚝은 요거 거리는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자, 나무 말뚝의 각 말뚝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무 말뚝은 그냥 나무 말뚝이에요. 나무는 이제 잘 안 박히니까 이제 쇠심 같은 걸 밑에다 커버를 씌워가지고 그러면 조금 이제 잘 박히겠죠. 나무 말뚝, 우드 파일. 나무 말뚝은 다른 거는 크게 볼 거 없고, 나무 말뚝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줄초인 부분이죠. 지하수면 이하로 박는다고 돼 있잖아요. 지하수면 이하로 박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하에는 지하수위가 있잖아요. 그죠? 비 오는 날은 지하수위가 올라가고, 비가 안 오는 날은 지하수가 내려가잖아요. 지하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하수면 밑으로 박으라는, 나무는. 밑으로, 아래까지 박아. 왜 그러냐면은, 썩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썩는데, 물이 있는데 왜 안 썩죠? 물이 썩지 않나? 하겠지만, 물이 있으면 공기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썩을 때 공기에 의해서 차단되는 거라서, 공기라든가, 이걸 차단해주면, 우리가 안 썩어.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박제 같은 거나 무슨 샘플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물 속에 알코올 같은 거 담아놓잖아. 그래서 안 썩는 거면서. 자, 어쨌든 뭐, 지하수면 이하로 박는다. 나무 말뚝 같은 거. 그거 하나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는 건 PC죠, PC. 아까 했던 프리스캐스트 콘크리트라 가지고 공장에서 만든 말뚝을 현장에 더 가져와가지고 때려 박는 거야, 타격. 때려 박거나 제트공법이라고 하는 건 수압으로. 자, 수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요 골착공법이라는 거는 파는 거예요, 그냥. 드릴로 판 다음에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타격공법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공법이긴 한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타격공법은? 소음이 문제가 소음.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그만 뭐 도시 같은 데서는 이렇게 타격공법으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머지 뭐 굴착이라든가 제트공법, 진동 압입 같은 경우는 이게 소음이 좀 덜해서 좀 할 수 있는 거죠. 진동하거나 그냥 눌러버린 거. 때리는 게 아니라 누르거나 누를 때 흔들면 잘 들어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뭐 그런 식의 특징이 있고, 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뭐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가져가 와서 박는 거잖아요. 저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장에서 한번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땅을 판 다음에, 오거라든가 뭐 드릴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겠죠. 판 다음에 그 안에다가 철근이랑 골재를 넣고 콘크리트 부어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제작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기 보면 현장에서 직접 말뚝을 설치하는 방법. 그래서 케이싱이라는 철관을 박죠. 왜냐면 무너지잖아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하는 거. 그래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아까 레진 콘크리트 말뚝이 있었죠. 아까 설명 잠깐 했었죠. 플라스틱 형태의 골재를 써가지고 합성수지. 그래서 뭐 이렇게 땅마다 뭐 여러 특징이 있는데 뭐 좀 이렇게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지하수 이런 뭐 약품 같은 거를 취급하는 그런 뭐 공장 같은 경우는 약품에 의해서 부식이 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레진 콘크리트 말뚝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철제 말뚝이죠. 철제 말뚝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빔 많이 박죠. H형자로 된 말뚝이 있고, 형태자. H자 형광, 자자를 빼서 H형광이라고 해요. 이 형이라는 의미가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H 형태의 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형광을 그대로 땅에다가 박을 수도 있고. 강관이라고 하면 뭐 강관이래요. 강으로 된, 금속으로 된 관이요. 안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이 채워졌으면 뭐죠? 강봉, 그죠? 강봉. 우리가 보통 이제 강봉보다는 강관이 훨씬 가볍고, 왜냐면 비어있잖아요. 가벼운 데에 비해서 훨씬 무게는 엄청 가벼운데, 강도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관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강관 같은 경우는 안에다 뭐예요? 안에다 콘크리트를 뭐 채워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강관 형태의 말뚝이 있고, 뭐 나선 말뚝 같은 건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나선 형태로 우리 나사 모양으로 된 그런 말뚝이라고 보면 돼요. 나선 말뚝은 이렇게 뭐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고.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그 말뚝 설치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이제 타격 공법이라고, 이거 항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현장 같은 데 가보면, 이거 어떤 현장 같은 게 있냐면은, 아파트, 뭐, 좀 규모가 있는 현장들. 주변에 소음이 나도 좀 괜찮은 현장도 있잖아요. 좀 뭐,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은 뭐, 삼성 뭐, 예를 들면 뭐, 공장 단지를 짓는다고 칩시다. 지금 어디 짓고 있어요? 저쪽, 평택 쪽인가? 거기 막 짓잖아요. 공장 같은 거 평택인가? 어디 삼성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는 게 지금 항탁해가지고, 지금 말뚝을 박는 거예요. 자, 말뚝을 박을 때, 요거 항탁이라고 하는 건데, 요걸로 때려가지고, 쇠 있죠, 쇠를 들어올렸다가 자연낙하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압력을 줘가지고, 스팀으로 압력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때려 박는 게 타격공법이고, 압입관법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압력 수압으로. 진동을 흔들어가지고, 위아래로 흔들어가지고, 진동으로 하는 방법. 아까 했던, 뭐, 제토고폼 같은 거는, 물로 수압을 강력하게 뽑아가지고 하는 공법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타격공법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지만, 소음 때문에 주로 이제 뭐 큰 공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쓰고, 나머지, 도시에서 내가 공사할 때, 말뚝 박을 때는 공법이 가능하면 소음이 안 나는 공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굴착공법. 요거는 그림이 좀 있으니까 좀 좋네요. 자, 굴착공법 같은 경우는, 자, 프리골링 굴착공법은 땅을 파가지고 말뚝을 박는 거예요. 땅을 파서. 이 앞에 것들은 뭐예요? 땅을 파지 않고 그냥 기존 땅에다가 그냥 박는 거잖아요. 뭐 수압으로 박던, 뭐 때려 박던, 뭐 진동으로 박던. 자, 이거는 프리볼링 공법이라는 거는 굴착공법 중 하나인데, 땅을 이게 오고로 파버려요. 자, 오고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선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드릴 같은 거예요. 이걸 땅을 이렇게 돌려서 파면 어떻게 되냐면 요 모양대로 흙이 올라와요. 땅은 파지지만 흙은 반대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오고를 이렇게 빼면서 오고 앞에 이렇게 이제 관이 있어,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페이스트를 이렇게 뿌리면서 올라와요. 그러면 이 안에 시멘트가, 그 관 안에 시멘트가 출렁출렁 차 있겠죠? 그때 PC라든가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가지고, 자연낙하 시켜가지고, 통 떨어뜨려가지고 박는 게 바로 프리볼링 공법이다. 미리 구멍을 뚫어서 나중에 PC를 그 안에다가 그냥 자연낙하 시키거나 그냥 얹혀가지고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중앙골착공법은 우리가 이 PC 같은 경우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트럭에 말뚝 같은 거 막 싣고 다니는 거 가끔씩 본 적 있을까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은 말뚝이 콘크리트 말뚝인데 안에 비어 있어요. 안에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박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박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안에 비어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드릴을 집어넣어, 오고. 그 안에다가 오고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파면서 이제 집어넣어. 파면서 중요한 걸 보죠. 파면서 오고로 가운데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드릴 집어넣어가지고 파면서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파면서 말뚝을 박는 거고, 그 마지막에 이제 목을 끊어내면 그 사이에다가 콘크리트를 다시 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 중앙 골착 공법이 있다. 지금 말뚝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공법보다는 용어 자체라든가 전체적인 맥락만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 막 졸릴까봐. 내가 또 졸리게 좀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자,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에요. 말뚝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말뚝 중에서도, 말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뚝 중에서도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현장에서 제작하는 말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박는 게 아니라 현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틀어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뭔가 구멍을 파거나 해야겠죠. 먼저 구멍을 판 다음에 기본이 뭐냐면 구멍을 파야겠죠. 구멍을 파면 어떻게 돼요? 옆에 흙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무너지는 걸 일단 방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일단 파야겠고, 팠더니 안에 있던 옆벽이 막 무너지더라. 공벽이 무너지더라. 그걸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해야겠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 뭐 집어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철근을 집어넣었던, 콘크리트를 집어넣었던, 철근과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굳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인데, 이게 옛날 공법들이에요. 일단 옛날 공법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냥 설명할게요.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컴프레서 파일 공법은 요거 축 있죠. 축, 삼각형 축, 원형 축, 평평한 축을 해가지고 이걸로 땅을 파는 거죠. 축을 낙하게 땅을 판 다음에 땅이 파졌으면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넣어주고, 둥근 걸로 다져주고, 맨 마지막에 평평한 걸 다져주고, 이게 이제 컴프레서 파일. 그래서 요거 추가 세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뾰족한 거, 뭉툭한 거, 평평한 거. 이게 컴프레서 파일이고, 자, 레이먼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한 뭐 꽃가면하고 된 거에 이중관이 내관과 외관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박아버리고 내관만 빼내는 거죠. 내관만 빼내고, 그러면 관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관에다가 그냥 콘크리트를 박아놓는 게 레이먼드. 많이 안 쓰는 거죠. 다 옛날에 썼던 거예요.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그런 공법들. 그다음 페데스탈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거예요. 페데스탈 같은 경우도 이중관을 박아놓고, 이중관을 두 개를 박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관을 빼내면서 조금씩 콘크리트를 집어넣는,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랑. 이거는 그냥 꽃가마가 된 거고, 이거는 약간 넓은 관. 케이싱을 해가지고 그냥 관을 박아놓고, 이중관을 박아놓고, 관에 비어있잖아요. 하나씩, 안에 있는 관을 끄집어내면서, 그 사이에다가 콘크리트를 조금씩 타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면서 좀 다져놓고, 조금 더 타설하고 올리면서 다져놓고, 그러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철근 같은 거를 갖다가 낙하시켜가지고 배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져놓다 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끝부분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초판 형태가 이렇게 뭉퉁거리는 게 발생이 되겠죠. 요거를 뭐냐면 페데스탈. 요거를 페데스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페데스탈 파일 공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본 거고. 그 다음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의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프리팩트 콘크리트 파일 공법이에요. 지금 다른 거는 뭐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요거는 그냥 너무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거는 다른 거 이제 CIP라고 하죠. CIP 공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거니까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말뚝 공법이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거 CIP 기억 안 나나요? CIP 우리가 뭐 할 때 한번 했었죠? CIP 뭐 할 때 했었어요? 흙막이 할 때, 흙막이 할 때 기억 나지? 흙막이 할 때 우리 CIP 기둥을 우리가 주열식 공법을 해가지고 뭐 C코스, E코스 공법이라 가지고 하나 건너서 하나 놓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흙막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흙막이 할 때 흙을 다 걷어내고 아니라 일단은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흙을 걷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파일, 그러니까 CIP를 만들어 놓고 흙을 걷어내니까 일단은 그 말뚝의 어떤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말뚝을 박아놓고 말뚝의 옆면에 있는 흙을 다 걷어낸 거예요. 그런 개념을 본다면 마찬가지로 CIP 공법은 흙막에도 쓰지만 그냥 말뚝에서 쓰는 거예요. 말뚝에서도 말뚝을 그냥 때려 박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많이 쓰는 그런 공법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PIP, 여기 지금 PIP, 여기 지금 CIP로 됐는데, 여기 CIP, 프리텍트 콘크리트, CIP 같은 개념이에요. CIP, PIP, 그 다음에 MIP 있었죠. MIP는 이제 뭐 넘어가고, 일단 두 개만, MIP는 우리가 이제 기초할 때는 많이 사용 안 하는 거라. 자, 그래서 이거 CIP 공법을 보면은 땅을 먼저 파요. 오고가 뭐였어요? 드릴 같은 거. 드릴 같은 걸로 이거를 먼저 파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둥을 만들 때 배근한 철골을 미리 배근해 놓은 걸, 밖에서 미리 배근해 놓은 거를 그 안에 구멍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 그것만 그거 집어넣고 난 다음에 트레미간이라고, 주입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트레미간, 여기 주입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 이름이 트레미간이에요. 주입관. 여기 멀타를 트레미간, 중호 파이버 트레미간이라는 거를 집어넣으면 앞에 압력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몰타를 집어넣으면 구멍이 앞에 열려요. 열려가지고 딱 쏟아지는 관인데, 자, 그 관을 조금씩 압력을 넣어서 타설하면서 관을 쭉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이 안에 채워지죠. 그래서 여기 지금 철근이 배근되어 있는 상태예요. 철근이랑 골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멘트 풀만 이렇게 쭉 압입해가지고 타설한 다음에 올리는 거죠. 그 공법이 바로 CIP 공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공법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PIP 같은 경우도 뭐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PIP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레미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555 자체에 여기 555는 드릴이잖아요. 드릴. 그 555 자체에 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죠. 요거를 구멍을 파면은 흙이 요 555 때문에 어떻게 자동 밖으로 나오게 돼요. 밖으로 나오면 비어있죠. 비어있을 때, 자,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 골재가 포함된 거예요. 요거 몰탈이잖아요. 얘는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요. 골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콘크리트를 똑같이 매입해버려요. 매입하면서 오고를 빼내고, 그리고 나중에 철골을 뭐 넣을 수도 안 넣을 수도 있고, 철골을 필요에 따라서 형광이라든가 철근 같은 것을 그냥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넣는 게 이제 PIP 공법이에요. 그래서 CIP, PIP가 원래 뭐 결과물은 다 똑같은데 만드는 과정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편해요? 두 개 다 뭐 다 편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자, 그리고 MIP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여기 없는데 MIP도 하나 넣었어요. 우리 제자리 콘크리트 만족할 때 MIP 있었어요. 이거는 소일 콘크리트라 가지고 얘는 흙이 나와버리잖아요. 흙이 밖으로. 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흙이 골재가 되는 거예요. 흙이. 기존에 있는 흙이랑 시멘트랑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흙과 이거를 이제 흙을 골재로 한 콘크리트라 가지고 소일 콘크리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MIP 공법도 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계량식 말뚝 중에서 제자리 콘크리트, 계량식 말뚝으로 현장에서, 여기 현장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일반 토르판으로, HBM이랑 토르판으로 하는 그런 말뚝이랑, 말뚝이 아니구나. 쏘리. 어쨌든, 그게 아니고. 자, 그래서 계량식 말뚝까지 됐고.
자, 그래서 기초의 구조 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적인 측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기초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초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어디가 생긴다는 거는, 기초가 이제 하중을 못 받아가지고, 뭐 주저앉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 생기는 하자는 부분적으로 이제 치마가 생기는 거예요. 한쪽만 같이 동시에 내려오면 좀 차이 난데, 동시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만 이렇게 건물이 기웃도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웃덩거리는 거를 바로 뭐라고 하면 이제 부동치마 다 뭐 같은 얘기인데 일단 부동치마로 이게 지금 부동치마예요. 부동치마가 아니라 부동치마예요. 이게 아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부등치마라고도 교재 있나요 지금? 확인하고 가야지. 그죠? 부동치마. 이거 오타가 난 거예요. 부등치마라 가지고 지금 헷갈려요. 부동치마가 맞아요. 부동치마. 야, 헷갈리니까 고쳐야겠다. 그래서 나도 지금 부등이라고도 하나? 지금 그래, 그치. 부등이라고도 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부등이라고도 하는 거죠. 맞아. 부등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이렇게 불균형하게 한다는 거야. 불균형하게. 근데 보통 우리가 부동치마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교재에 보니까 부동치마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부등치마는 아마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죠? 부동치마.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냥 똑같이 주저앉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부동치마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건물이 기울어지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똑같이 들어가면 몰라요. 내려온지 아닌지. 자, 그래서 부동치마에 뭔가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막 객관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객관식으로 나가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반적으로 뭐 집안 영향이 연약한 경우, 두께가 상이한 경우, 그죠? 이쪽은 뭐 경지반이 많은데 이쪽은 뭐 연질반이 많다든지 상이하거나 다른 지층에 깔려있거나 낭떠러지 근처에 있거나 낭철이거나. 왜냐면 토합 자체가 다르고 이쪽에서 오는 토합은 없는데 이쪽에서 토합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에 흙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액상하라고 말이에요. 막 지진 날 때 물이 막 물처럼 막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건물은 물 위에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토합 이쪽에서만 작용하니까 이제 낭떠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증축했거나 아무 생각 없이 일부러 이렇게 증축하면 하중에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 수위가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하 6번에 보면 지하 수위가 변화되잖아요. 원래는 수위가 뭐 여기였는데 지하 수위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뭐 압력이 위에서 압력이 주어졌거나, 그리고 뭐 지하수가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압수를 해가지고 그 건물의 위에 안쪽에는 우리가 지하수에는 수압이 있는데 이제 막 물이 뚫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뚫어지면 우리 지하수 같은 경우는 뚫어버리면 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압력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게 압력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르는 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서 공사하다가 어떤 지층 일부를 훼손했다. 그러면은 지하수위 변화가 이렇게 생기면서, 변경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이제 부동치마가 생기는 거고, 지하에 당연히 터널 공사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 있고, 매운 땅 이런 거, 집안 한쪽 부분을 우리가 공사하다가 우리가 또 경사지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경사지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만큼 깎아가지고 절투하잖아요. 이만큼을 절투해서 여기다 성토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우리 대지 조성할 때 어떻게 해요? 이만큼 깎아버리죠. 이렇게 요 흙을 파다가 여기다 메꿔버리잖아요.
대지를 이렇게 반반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하면은 그 현장에 있는 돌 가지고 해가지고 다져버리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렇게 안 하고 욕심이 나가지고 돈을 좀 돈대로 들이고 이렇게 쌓아버린 거예요. 그 흙을 이렇게 이거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거를 흙을 쌓아버렸어요. 거기서 흙 사다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옹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지층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쪽이랑 이쪽이랑 반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 네온 땅의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지정 같은 거 지정을 우리가 설치할 때 말뚝 설치할 때 똑같은 걸 해야죠. 똑같은 거. 어느 건 길고 마찰도 어느 건 더 힘을 많이 받는 더 덜 받는 문제가 되고 또 일부만 해도 안 되는 거죠. 골고루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마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고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지. 이거를 뭐 치마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철거를 해야 되나요? 철거하면 더 좋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아니면 고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하는 언더피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시공 시간에 보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나중에 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미리 예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예방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책이나 뭐 이런 조치 사항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언더피닝 상법. 이건 언더피닝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어떤 예방책이네요. 예방책이네, 결국에는 다. 대책. 자, 그래서 건물을 조금 아무래도 가볍게 하는 게 좋겠죠. 뭐 무겁게 하지 말고 설계할 때 가볍게 하고, 그리고 수평 길이가 너무 긴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는 적당하게 직사각 형태로 만들고, 건물이 너무 건물 자체가 밑에, 대부분 건물 강성이 낮은 게 어떤 거예요? 건축물의 강성이 낮은 경우. 지하를 만약에 벽돌로 만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하는 콘크리트로 하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벽돌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옆에서 미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고. 인동고리도 어느 정도 띄우고 눌러주면 옆에서 같이 영향을 주니까 압력에. 그다음에 이런 거. 그래서 경질지바에다 기초판을 경질지바에다 위치해라. 말뚝할 때 가능하면은 마찰 말뚝 말고 경합막까지 말뚝을 박아가지고 지지 말뚝 형태로 해라. 그리고 지하실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더 좋다. 여러분 배랑 똑같아, 배도 이렇게 좀 큰 배가 좀 낫잖아요. 지하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니면 윈드서핑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잖아요. 윈드서핑은, 여러분들 윈드서핑 타봤나요? 윈드서핑 같은 경우는 더 불안한 거죠. 타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지하실 설치하면은 토합을 이렇게, 양쪽에서 받아가지고 부적 형태로 이게 떠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동일 건물에 이직기초 사용하지 마라. 여기서 이직기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독립기초만 그냥 독립기초만 써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다가는 뭐 매트기초를 쓰고 어느 한 부분에다가는 뭐 줄기초 쓰고 이러면 좀 문제가 돼요. 매트기초, 독립기초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뭐 매트기초랑 줄기초 같이 쓰고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건물의 기초라든가 이런 거 결정하는 거랑 부동치마 관련된 내용들을 봤어요. 그래서 기초는 여기서 끝. 기초가 좀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다음에 4강. 4강. 벽돌 구조 봅시다. 이제 벽돌 구조. 자, 벽돌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구조가.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벽돌 구조 있고, 이게 조적 구조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벽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쌓아가지고 만드는 구조를 이제 벽돌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조적 구조라고, 조적 구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무를 쌓았어요. 나무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레고 블록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쌓았으면 그건 무슨 구조예요? 그것도 조적 구조예요. 나무지만. 우리가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조적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조적 구조 중에 하나가 벽돌이에요, 벽돌. 벽돌 구조가 있고, 또 최근에 쓰는 게 보강 콘크리트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있어요? 돌도 그냥 쌓잖아요. 돌도.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뭔가를 쌓아서 만드는 구조를 조적 구조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벽돌 구조다. 그래서 조적 구조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벽돌 구조니까 여기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 이걸 알면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뭐 시멘트 보강 블록이나 돌고 척구조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기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벽돌 구조의 개론을 보고 그다음 종류, 몰탈, 줄눈, 쌓기, 벽의 종류, 각각의 뭐 이런 쌓기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먼저 봅시다. 그래서 그럼 조적 구조는 이거는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림이 있어야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넣었어요. 왜냐면 말로 떠드니까 너무 재미없죠. 나도 재미없어. 그래서 같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조적 구조는 언제부터 썼어요? 저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서양건축사 시간에 이제 배울 거예요. 서양건축사 지금 우리 건축사가 수업이 있나요? 지금 건축사 수업 있어요? 아직 없죠. 그럼 2학기 때 아마 있을 거예요. 서양건축사 건축사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건축사 이제 배울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저기 이집트의 신전이에요. 신전. 이게 우리가 마스타밥 신전 뭐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가운데 있는 거는 판테온이고, 파르테논 신전이고, 요건 이집트에 있는 거고, 요거는 그리스에 있는 거고. 이거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냐면 돌을 쌓아서 만든 거예요. 돌을 쌓아서 만든 거. 돌을 이렇게 돌덩어리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몇 번째 돌덩어리 쌓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가장 심플하죠. 왜냐면 주변에서 어쨌든 돌이니까. 그리고 돌이라는 건 어때요? 압축 강도가 어마어마하니까 위에서 많은 힘을 내려도 버티는 거예요. 기둥이 돌이 돼 있잖아요. 압축 강도 버티는 거죠. 근데 자, 돌 구조는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에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돌 구조는 길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을. 여러분들 차력하시는 분들 어때요? 화강석 이만한 거 막 어마어마한 거 있는데 이만한 길이로 돼 있어요. 화강석이요. 이거 탁 자르면 잘라지잖아요. 그거 저도 해요. 왜냐면 돌은 길게 그러니까 기둥으로서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하는 보라고 하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멀어버리면 장갑 쉽게 깨져버려요. 압축력이 인장력이 약해가지고 툭 깨져버려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 돌로 잘라보세요. 그럼 못 잘라요. 차력하시는 분은 당황해요. 근데 돌이 만약에 긴 거면은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서 쉬울 것 같잖아요. 그지? 그게 왜 그러냐면 돌 구조는 인장력이 우리가 제로로 봐요. 제로. 돌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돌이 이렇게 있어요. 정호를 이렇게 쏴요. 정호를 이렇게 쏘고 해서 여기다가 뭐 쐐기를 박아놓고 그 쐐기를 내려치면 돌이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인장력이 없다고 보는. 그러니까 어때 장점이? 요 보의 길이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기둥이 만약에 여기 하나, 둘, 두 개가 없다고 칩시다. 그럼 무너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을? 옛날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기둥을 촘촘히 쌌어요. 이집트 사람도 이렇게 쌌지만 요거를 보고 와가지고 이제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을 쌓아놓고 이렇게 볼을 넣었구나.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건물을 만약에 지었을 때 기둥이 많이 필요했겠네요. 만약에 이 안쪽은 어떻게 돼요? 안쪽은 기둥이 많이 없어요. 이 안쪽은 대신에 나무로 짰는데 목구조 트러스를 짜. 트러스를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 트러스를 짜면은 멀리 기둥이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요거를 라멘 구조라, 기둥 보호 구조를 라멘 구조라고 해요. 기둥 보호 라멘 구조라고 해요. 라멘 구조밖에 개발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마 요때에서 개발한 거예요. 요때에서 개발했나? 아치라는 걸 봤죠. 아치. 이게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서는 아치를 개발했어요. 아치를 개발하니까 어때요? 요 기둥 하나 없어도 돼. 왜냐면 이 압축력이 위에서 되는 압축력을 이렇게 쐐기 모양, 마른 목골 모양, 이렇게 지금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조금씩 분산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튼튼한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눌러버리면 누를수록 이게 서로 압축력이 여기서 서로 물리기 때문에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이 아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 아치를 개발한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천재인 거죠, 천재. 천재까지는 아니지만, 천재이면서도 뭔가 되게 혁신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아마 그리스 시대에 개발이 됐지만, 그거를 이제 건축학으로 상용화한 게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 상용된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돌구조, 지금 조적구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아치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로마 시대의 아치가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벽을 보세요. 이거 로마의 콜로세움이잖아요. 콜로세움. 이거 마스타바, 판테온, 아니 파르테논. 요거는 콜로세움이에요. 로마 시대로 온 거죠. 로마 시대는 요거는 지어진 게 뭐 영세기경 지어진 거잖아요. 콜로세움이. 그죠? 콜로세움이, 그죠? 자, 요 콜로세움 보면은, 여기 아치도 있지만, 중간에 아치가 다 있어요. 아치가 있지만, 여기 보여요, 혹시? 잘 보여요? 벽돌이, 벽돌. 이때부터 벽돌을 쌌다는 얘기예요, 벽돌을. 벽돌을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벽돌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멘트를 갖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물에다가 익힌 다음에, 물에 섞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자체 굳어버려요. 경화가 돼요. 그렇게 만든 게 시멘트 벽돌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진흙 같은 거를 이겨가지고 불로 구워버려요. 불로 소송해가지고, 소송이라고 해서 불로 구워가지고 만든. 그래서 시멘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불로 구워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얘네들은 벌써 벽돌을 만들었다가 불로 구워가지고, 소송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벽돌을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벽돌을 어떻게 했냐면 다 쌓아가지고, 얘네들은 왜 벽돌을 만드셨던 이유가 뭐냐면, 화산재가 몰탈 역할을 한 거예요. 화산재가. 그래서 요거를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벽돌 양쪽에다 쌓아버려요. 이렇게. 안에다 뭘 채워내는 거예요? 콘크리트. 얘네들 벌써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 당시 벌써 얘네들은 이 거푸집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지만 얘는 벽돌 자체로 거푸집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뭐 골재랑 화산재랑 뭐 흙이랑 이런 걸 섞어가지고 넣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굳어버리는 걸 만들어. 그래서 이게 계속 아치가 연결이 되잖아요. 아치의 중간에 있는 벽들. 여기 보면, 위에 보면 관중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관중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중석 밑에 하부를 요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건축으로 해도 거의 뭐 손색이 없는 건축이에요. 이때부터 벌써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아치도 들어있고, 벽돌도 들어있고, 콘크리트도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건축이,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 건축이 어떻게 와요?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은 이게 다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건축들을 다 르네상스 시대에 재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클래식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아까 클래식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원천이 다 로마 시대부터 또 온 거예요, 결국에는. 자, 어쨌든 뭐 그거 그림으로 보는.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가봤나요? 한번 가보죠. 유럽 여행 한번 가보고 로마 가면 한번 꼭 가보는 데잖아요. 가보고. 못 가봤어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그리스예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꼭 아테네만 있지 않고, 여기 터키도 이런 비슷한 거 많아요. 그래서 있고. 우리나라 이거 우리나라는 아치를 쓰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 여기 기둥이라고 치고, 돌을 쌓아서 만들고, 여기다 뭐예요? 큰 돌을 넣었잖아요. 사실 요거는 좀 불안해요. 또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께를 두껍게 해야 돼. 만약에 안 무너지려면, 이게 두꺼워야 돼. 단점이. 그렇지 않으면 아치를 해야 되는데, 아치가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요거 라멘 구조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꼭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도, 이렇게 이걸 평아치라고 해요, 평아치. 약간 어느 정도는 맛이, 어쨌든 위에서 하중이 내려와도 이게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평아치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평아치 만들 때는 벽돌 자체를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 몰탈이죠, 몰탈. 몰탈을 몰탈을 붙일 때 좀 위에 넓게 붙이면 돼요. 몰탈이라고 하는 건 접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 접착제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하면 맨날. 요거는 뭐죠? 요거는 그냥 대표적인 그냥 벽돌로 만든 건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벽돌로 만든 건물이다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조는, 요즘 같은 경우 기준으로, 조적 쪽 건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적으로 벽돌로 마감한 건물은 많은데, 그 조적 자체가 하나의 구조로 돼가지고,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여기 강의실 건물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벽돌로 돼 있잖아요. 이 벽돌로 했지만 벽돌 구조는 아닌 거예요. 벽돌 마감인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마감에다가, 그러니까 구조를, 우리 RC 구조를 해놓고 마감만 그냥 벽돌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지금. 벽돌 구조집은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콘크리트 발명되기 전에는 다 19세기, 18세기에는 다 벽돌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벽돌로 건물을 지은, 이거는 마감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모르겠어요. 마감인지 직접 내가 가서 확인해 알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벽돌로 구조를 자체를 만들어서 만든 건물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벽돌로 만약에 뒤에 나와 있겠지만, 미리 설명하면, 미리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막 뒤에 글씨 보면서 설명하려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니까. 그러면 보면은 이 창 사이즈 있잖아요. 이 창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창 사이즈가 전체 면적의 뭐 반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이 만약에 이렇게 창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너지잖아요. 왜냐면 이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뭐 창사의 간격, 문사의 간격들도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요 깊이도 폭도 정해져 있어요. 폭도 얼마 뭐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밑에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자 그런 내용도 있다. 창의 사이즈랑.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르꼬르비지의 빌라사보아 주택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했죠. 초반에 설명했잖아요. 기억나요? 빌라사보아? 그게 뭐예요? 자유로운 인면이라고 했잖아요. 자유로운 4대 원칙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인면이에요. 그 옛날에는 자유로운 인면이 안 됐다는 얘기야. 벽돌로 집을 지었을 때는 구조상 위험하니까 벽돌 창 만들고 또 띄어창. 그러니까 통창이 안 된다. 통창이. 만약 이렇게 만들려면 르꼬르비지의 빌라사보아처럼 중간에 RC 구조를 박아야 된다. RC 구조 기둥이 있으면 장점이 뭐냐면 구조적으로 안정되지만 자유로운 인면이 가능한 거예요. 자유로운 인면. 그게 그래서 자유로운 인면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려다 보면 하는데 별거 할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벽돌 구조는 뭔가를 쌓아서 만들어요. 쌓아서. 그죠? 쌓아서. 벽돌을 쌓아서. 벽돌 구조. 벽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붕이랑 바닥은 어떻게 해요? 지붕 같은 경우는 벽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조와 철근장은 트러스를 짜는 거. 트러스를 짜가지고 지붕 형태로.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철골조라든가 특히 지붕 같은 거 설치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 노틀담 성당. 파리는 노틀담 성당 불 났잖아요. 불 났어요. 불 난 거 기억나 알아요? 몇 년 전에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어디만 불 났어요? 지붕만. 지붕이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나무로 돼 있거든요. 지붕 뭐 전체로 다 불 났겠지만 그래도 지붕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붕은 트러스로 짰기 때문에 트러스로 목조 트러스 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벽돌 구조는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면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벽돌의 장점은 뭐예요? 그 물리적 성질이 자연이에요? 벽돌이 자연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디자인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에서 또 초점을 맞춰야 돼. 약간 좀 구조적인 측면 말고 벽돌은 과연 자연 소재, 자연이냐? 벽돌은 흙을 빚어가지고 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인데 완전한 자연은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어떤 자연 그 성질 자체는 자연에서 온 거, 흙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연에서 온 거고 시멘트도 어떻게 보면 흙이잖아요, 그죠? 땅속에 석회석을 석회석을 빻아서 만든 게 시멘트예요. 거기 어떤 자연은 자연이지만 자연에서 가져왔지만 따지고 보면 뭐 자연에서 안 가져온 거 없잖아요. 다 유리도 자연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 근데 어떤 자연인데 자연은 자연이지만 이제 그거를 보통 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다고. 물성은 자연에서 왔지만, 그거를 현대적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자연에서 온 거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흙을 빚어서 만든 거니까. 그런 의미인 거고. 추울 때, 더울 때. 방서, 방안. 장점이 있대요. 이해가 돼요? 왜, 어떻게 이해가 돼요? 방서, 방안. 추운 날, 일단. 아예 그냥 틈도 다 시멘트 같고. 그치. 일단 일단은 방서만 놓고 보면 이제 여름에 더운 날, 엄청 덥잖아요. 방서적인 거는 이제 더위에 맞겠다는 거잖아요. 여름에 더울 때, 땡볕이 펼치고 있어. 그러면은 그게 콘크리트를 타고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게 이제 벽돌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벽돌을 타고 안까지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걸 타임 얘기라고 하는데, 보통 2시 정도가, 오후 2시가 되면 가장 햇빛이 쨍쨍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벽돌 두께가 만약에 한 30, 두꺼울수록, 꼭 지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한 4시간 정도 더 걸린다. 그러니까, 더울 때 그 열이 안까지 들어오는데, 한 오후 6시 정도쯤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질 때쯤에 그때쯤에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밤에 일교차가 심할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막이나 이런 데, 건조기후에서는 이렇게 돌로,
이게 흙벽이라든가 돌로 지으면 그게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벽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오히려 막 저녁 8시,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저녁 8시에 그게 그 열기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밤 추워질 때니까.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방한, 추위도 막을 수 있고, 추위까지는 모르겠어요. 방한, 추위는 단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서에도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오히려 콘크리트 쪽에서는 아예 그냥 흡수 자체가 안 되는 아, 콘크리트도 같은 거예요. 콘크리트도 같은 그 성질 자체는 돌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도 벽체가 두꺼우면은 방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방서적. 그러니까 그게 두께 따라 달라요. 두께 따라. 그래서 열이 지나가는 시간이. 그게 재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렇고 아예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단열재. 그 단열재 시공하면 괜찮은 거야. 근데 옛날에는 단열재가 없었잖아요. 스티로폼 이런 게 없었으니까 스티로폼.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단열재를 쓰긴 썼어요. 뭘 썼어요? 지푸라기 같은 거 흙에 이겨가지고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전통집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여기 벽에다 흙벽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단열재인 거예요. 단열재를 시공하면은 열이 아예 지나가질 않아 그거는. 그러니까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는 안쪽에 있는 열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 방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요 한마디가 그냥 뭐 있다 그러면 방한 방서가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또 원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되게 할 얘기가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제가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질질 적어가지고 1시간 얘기하는 1시간. 근데 그럼 나도 힘들어서. 자,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뭐예요? 위에 쌓아야 하는 건데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돌을 쌓은 거가 위에서 누르는 힘에 대한 게 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력에 강하고 내화적인 건 뭐냐면 불에서 뭐 어떻게 내구는 시간이 지나도 뭐 좀 이렇게 삭지 않고 뭐 그런 내구성이 있다는 얘기. 오래 지나도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는 거.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벽돌로 시공하면은 이런 게 장점인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방한, 방서, 내구성도 좋고 오래 버티고 나무로 짓는 집은 금방 뭐 한 20년만 지나면은 좀 약간 뭐 벌레도 생기고 뭐 하고 옹이도 생기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삐걱삐걱거리더라고. 근데 벽돌로 지은 집은 뭐 100년이 지나도 또 조금만 손보면 살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시공이 비교적 간단해요. 그래서 벽돌은 그냥 쌓으면 되는 거니까. 사람만 붙이면 그냥 쌓으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뭐 쌓을 수 있는 높이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1.5m 정도 쌓은다고 치면 뭐 이론상으로는 뭐 2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4일이면 돼요. 4일. 이론상으로는. 저 개념으로 한다면 1.5 지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 하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시공은 비교적 장점하다. 장단점에서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은 뭐 간단해 보이지만. 자, 단점도 중요하죠.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벽돌로 지은 건물은, 벽돌 조적 구조로만 지은 건물은 3층으로 못 지어요, 3층으로. 그러니까 3층으로 지려면 굉장히 또 아래측에 벽체를 엄청 두껍게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마감, 벽돌로 자체로서 고층 건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층 건물이. 왜냐하면 왜 그래요? 이렇게 누르는 힘은 강하지 옆에서 미는 힘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한마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 뭐 빠루 같은 걸로 이렇게 벽돌 있죠. 날개박 같은 거 옆에 쳐버리면 그냥 날아가잖아. 위에서 앞만 찍어봐요. 그거 뭐 힘만 들는데 이거 철거 같은 거 할 때도 벽돌 벽고 철거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통 쳐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 이게 왜냐면 횡력이 약한 거예요. 수평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수평력이라는 거 하는 건 결국엔 지진이잖아요.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지진이 조금만 나도 3층짜리 이상 건물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면은 벽돌로 된 건물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다 나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구식으로 다 엮어서 만들지 이렇게 쌓아서 만든 경우는 없죠.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 벽돌집이 많아요. 영국에 가면 저쪽 스코틀랜드 가면 벽돌로 다 집을 많이 짓는데 거기도 뭐 지진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횡력이 약하다는 거. 아까 했던 것처럼 높으면 높을수록 벽체가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내부 면적이 좀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습기 차기 쉽고 결로가 있기 쉽고. 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습기가 차기 쉽고 결로가 생기기 쉽다. 결로가 뭐죠, 결로? 들어봤죠, 결로. 습기가 한 거였어. 우리가 습기가 차기 쉽다는 얘기는 이제 온도차가, 보통 우리가 습기가 찬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와인잔 같은 거 먹으면은 시원한 와인잔, 차가운 와인잔 먹으면 겉에다 이제 습기가 생기잖아요. 습기가 생기는 이유는 뭐 습도가 높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온도차 때문에 온도차. 그러니까 차갑고 더운 거. 이런 차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날씨는 지금 더운데, 날씨가 열을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돌은. 그래서 온도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온도차 때문에 보통 습기가 생기게 되고, 그 습기가 생기는 게 바로 결로예요, 결로. 요런 데 습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요런 코너 부분에 습기가 많이 생겨요. 요런 데. 여러분, 외부에 있는, 내부에 있는, 냉기가, 요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벽을 가지고, 요런 데는 뭐 타고 들어오겠죠. 특히 요런 데 벽을 타고 외부에 있는 냉기, 겨울에 냉기가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만져보면 차가워요. 여기도 차갑겠죠? 여기 만져보면 유독 차가워요. 왜냐면 냉기가 들어오니까, 벽을 타고. 그러면 여기 차갑잖아요. 그러면 온도차가 생기니까 습기가 생기는 게 결로고. 그치, 물방울.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뭐 창문 같은 거 보면은 겨울에 막 이슬새 있고 막 물이 뚝뚝뚝 흘리잖아요. 그게 결로예요, 결국에. 근데 그게 창에 생기면은 좀 그나마 난데 이런 데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되면 곰팡이 쓰고 그러잖아요. 물 있으면 곰팡이 쓰고 그래가지고 시꺼매지고 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결로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콘크리트든 벽돌이든 돌로 만들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로도 뭐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는데 그래요. 가장 예방하기 쉬운 방법은 뭐예요? 환기. 뭐 그렇지 문 열으면 돼요. 근데 문 열으면 어떻게 해? 춥잖아요. 그래서 추우니까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 벽돌 고조 이런 장단점이 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죠. 벽돌에는 이제 제로상으로 분류했을 때 시멘트 벽돌이나 점토 벽돌로 크게 두 가지로 있다. 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냥 시멘트로 만들어 놓고 시멘트랑 골재, 시멘트 골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래. 잔골재. 모래랑 뭐 조그만 돌가루 이런 거 섞어서 가압성형, 압력을 줘요. 압력을 준 다음에 이렇게 그런 데다 갖다 놓으면 말라. 하루만 지나면 말라요. 그게 바로 시멘트 벽돌이에요. 여러분들 시멘트 벽돌은 만지면 어떻게 돼? 저는 시멘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시멘트 근처에만 가면 막 몸이 간질간질 하단 말이에요.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안 좋아요. 여러분들 특히 뭐 어린애들이라든가 뭐 임산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아. 그래서, 시멘트 벽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쓰냐면은, 화장실 같은 거 벽체할 때 마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자체로서는, 어디 갔더니 뭐 노출 시멘트 있는데요. 그거는 다 처리가 된 거예요. 뭐 어떤 데 카페 갔더니 뭐 시멘트 벽돌로 뭐, 지금 되게 이쁘더라 하는 거, 뭐, 요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냥 시멘트 벽돌이 아니라, 그거 어느 정도 가공이 돼가지고 코팅 처리가 된 그런 시멘트 벽돌이에요. 자, 하여튼, 그렇게 시멘트 벽돌이 있다. 그래서 시멘트 벽돌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만들어 봤단 말이에요.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시멘트랑 저기 털 가가지고, 시멘트 한차 탁 뿌리고, 모래가 착 뿌리고, 기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압축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퍼다가 물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틀에다가 집어넣고, 이거 틀 그대로 해가지고 싹 빼가지고, 저쪽에다 말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다 묻어 있어. 그럼 그 벽돌로 뭐 하냐면, 이제 체육관 짓고, 이제 축사 같은 거, 축사는 아니지만 막사 같은 거 짓고, 보일러실 막 짓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안 돼. 그때 뭐냐면 이제 가압하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 압축기 같은 걸 해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용한 거예요. 시멘트 벽돌 할때 바깥에 약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처럼 약간 눈에 보이게 약간 시공을 하면 내부에 보인다고. 시멘트 벽돌은 웬만하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토 벽돌 밑에 있잖아요. 점토 벽돌은 우리가 외장재로 쓰는데 시멘트 벽돌 같은 경우 요즘 쓰는 시멘트 벽돌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온 개념이에요. 시멘트 벽돌은 시멘트라는 게 상용화 된 건 옛날에 시멘트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자체가 보기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외장재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니면 담 같은 거 담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쓴 걸 본 적이 있어. 그러면 뭐 근데 담도 시멘트 블록은 별로 안 예쁘니까 뭐 조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그런 블록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이형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는 봤는데 시멘트 벽돌 자체를 내가 뭐 외장재로 쓴 건 거의 없는 것 같아. 한번 해도 될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시멘트 블록 큰 거. 코팅 처리된 거 광이 좀 나 있고.
그리고 요즘 카페 같은 거 하면 시멘트 블록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있죠. 시멘트 블록이라고 큰 거 있잖아, 그지? 그걸로는 많이 하잖아. 근데 그것도 그냥 시멘트 블록으로 하면은 그게 아마 그게 건강상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뭐 에폭시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싼다든지 아니면 좀 그냥 해줘야 돼. 뭔가를 표면처리를 좀 해줘야지 되더라고. 그냥 안 되면 내가 엄청 고생하지 했어가지고 시멘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감이 되게 보기엔 되게 예뻐 보이는데 약간 좀 내추럴해가지고 예뻐 보이는데 막상 사용할 때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공할 때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시멘트 벽돌은 주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보통 많이 쓰고 그러니까 가격도 싸요. 시멘트 벽돌은 그냥 시멘트하고 모래만 가지고 만든 거니까 뭐. 그래서 블루 구운 것도 아니잖아. 블루 구우면은 블루 구우려면 뭐 장비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놔두면 그냥 굳어버리니까 시멘트 자체가 물랑 섞으면 굳어지는 효과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있는 게 기본적으로 시멘트 벽돌은 최근에 뭐 최근이라기보다도 뭐 한 100년 전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벽돌이라고 하면 보통 점토 벽돌 얘기하는 거예요. 점토 벽돌. 그 점토 벽돌은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으로 봅시다. 그림이 없나? 여기 있네 여기. 요거.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대표적인 점토 벽돌. 요것도 점토 벽돌. 요거 중고 벽돌이라 가지고 가운데 비어 있죠. 구멍이 있어. 그래서 저기 구멍이 있어서 줄어드는 양보다 구멍이 있으니까 양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강도의 변화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 양의 변화. 그래서 저렇게 중공 벽돌로 많이 쓰고 저거 많이 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흑벽돌인데 우리 황토벽돌. 그 황토를 갖다 구운 게 아니라 이거를 구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 햇빛에 나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 벽돌을 쓰게 돼요. 근데 조금 뭐 강도라는 건 좀 많이 떨어지겠죠. 이건 전통 건축이나 뭐 사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좀 이쁘잖아요, 그죠? 카페 같은 데 하거나 요거를 이제 저거는 이제 클링커 벽돌이라 가지고 벽돌을 구울 때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되는데 조금 낮은 온도에서 대충 구웠더니 뭐 이상하게 막 성도도 이상하고 막 찌그러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걸 봐도 이쁘더라는 거야, 그게. 우리 눈에는 그런 게 더 내추럴한 게 이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클링커 형태의 벽돌, 요거는 이제 고벽돌 같은, 우리 담장 같은 거 쓸 때 옛날에 쓴 건데, 이렇게 보면, 요즘은 예전에 담장, 이렇게 너무,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너무 이제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감재료를 많이 쓰는 것들도 있고, 여기 보면 뭐가 이렇게 유약 같은 거 발라진 거 있죠, 이렇게. 이게 유약이에요. 유약을 바른 거예요. 유약을 바른 걸 오지벽돌이에요, 오지벽돌. 그래서 여기 벽돌이, 지금 여기서 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설명하면, 시멘트 벽돌에 점토 벽돌이 있는데, 점토 벽돌에는 일반 벽돌, 접벽돌 있고, 이형 벽돌, 모양에 따라 다른 거고, 경량 벽돌도 있고, 포도형 벽돌은 뭐예요, 포도? 먹는 포도? 아니, 여기 포장할 때, 밖에 포장할 때 벽돌로 포장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도로 포장할 때. 도로 포장할 때는 이제 압축 강도가 조금 더, 이제 좀 강화된 그런 있겠죠. 일단 오지라고 하는 거는 유약을 바른 거고, 그 다음에 내화는 뭐죠? 내화는 사우나나 뭐 적외선 아무튼 사우나 보일러실 뭐 사우나 뭐 이런 데다 하는 거 그게 이제 내화 벽돌 불을 새도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벽돌이고 뭐 이런 것들 전벽돌 보통 전벽돌 전통벽돌 고벽돌 뭐 이러는데 뭐 상품명으로 여러 가지 나온 게 있어요. 뭐 상품명으로 카페 같은 데 가면 뭐 벽돌 이상한 벽돌 많잖아요. 그게 뭐 상품명, 뭐 매직스톤이 뭐니 뭐 상품명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거는 뭐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클링커 벽돌이라고 해요. 굽다만 벽돌이라고 해가지고 클링커 형태. 우리 클링커라고 하는 거는 시멘트를 만들 때 이 석회석을 가루를 내요. 가루를 낸 다음에 석회석을 가루를 내서 그걸 한번 구워. 그러면 그거를 다시 또 고온 분말로 만드는 거야. 그 중간에 나온 거를 클링커라고 그래요. 클링커. 중간 과정. 근데 클링커 같은 경우는 뭔가 중간 과정에 있는 그런 벽돌 얘기하는 건데, 중간 과정에 있는 뭐 그런 걸,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만들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이런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막 집어넣는 게 많아요. 이렇게. 색깔을. 벽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자, 그래서 벽돌의 종류가 지금 뒤에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보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앞에 요거 다 설명했고, 19분이네. 자, 벽돌 요 장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지금 요 2장. 그래서 벽돌의 크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이건 뭐
외워야 돼요. 외운다기보다 알고 있어야 돼요. 190에 90에 57. 그래야지 벽돌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 표준형 사이즈예요. 표준형이 아닌 것도 있는데 표준형만 마음면 돼요. 190에 90에 97. 그래서 벽도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쌓으면은 200짜리 벽이 되는 거고 이렇게 쌓으면은 여기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어차피 그때 볼 건데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해가지고 그럼 200짜리 벽, 100짜리 벽 세워 쌓으면 60짜리 벽이 되는 거예요. 벽 두께를.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이 치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치수는 알고 있어야 돼요. 190, 200, 마감 포함하면 200, 마감 포함하면 100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 57. 그래서 57은 60으로 보면 되고. 자, 저 사이즈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저거를 그냥 싸는 게 아니라 좀 자르기도 하더라고요. 자르기도 해서 벽돌을 마름지게 쓰더라. 코팅해서 쓰더라. 코팅해서. 그래서 코팅하는 방법에 따라 또 어떻게 코팅하면 이거 온장이라고. 그냥 쓰는 걸 온장이라고 하고. 자, 요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영식 쌓기, 불식 쌓기 이런 거 할 거예요. 영식 쌓기, 불식 쌓기 해서 벽돌을 쌓는 그런 몇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때 나와요. 7호 토막, 2호 토막, 반 토막이. 자, 7호 토막은 요만큼만. 요만큼, 이거 2호 토막을 갖다 붙이면 온장이 되는 거죠. 75% 쿼터. 4분의 1 쿼터, 4분의 3 쿼터. 그게 이제 7호 토막, 2호 토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호, 2호, 25%, 75% 이렇게 보면 되고, 요건 반 토막. 요건 이렇게 세로로 자른 거는 반절, 반반절. 그러니까 요거를 커팅. 벽돌 만들 때 중간에 현장에서 잘라서 쓴단 말이에요. 잘라서. 그래서 그걸 마름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커팅하는 방법 몇 개 중에서 기본적인 것들만 좋은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벽돌이 이 90짜리잖아요. 90짜리, 190짜리. 그러니까 벽돌을 만약에 90짜리를 쓸 때는 190cm 벽.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쌓으면은 19cm짜리 벽. 그래서 요거랑 요거 합치는 게 요거 1.5.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1비 쌓기, 1.1비 쌓기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쌓는 거, 이렇게. 요 두께가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두께가 되는 거예요. 단면, 자른 거예요,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부분을 이렇게 벽을 쭉 이렇게 쌓은 거를, 뒤에 설명이 안 돼. 이거 그림 보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 이거. 이게 1비 쌓기.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 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수업은 여기서 마칩시다. 이게 이해가 되죠? 이게 보이죠? 여기 1비 쌓기예요. 1비. 요거 지금 190에 여기 90에 57이라고 했잖아, 그지? 요 190만큼 벽을 쌓기 1비. 그러면 벽 두께가 어떻게 돼요? 이게 190짜리 벽이 되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싼 거. 요게 요게 이제 요게 마구리면이 보이고, 요걸 길이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라고 해요. 요게 길이면이에요. 요게 길이면. 길이면이 보이니까 길이 쌓기. 요게 마구리면이 보이니까 마구리 쌓기. 그래서 마구리 쌓기는 두껍고, 길이 쌓기는 돌려서 쌓은 거니까 조금 작죠. 그래서 200짜리 벽, 100짜리 벽 이렇게 생각하면 돼. 90, 190이니까 200벽, 190. 그래서 요게 기본이에요. 그렇지. 돌린 거 차예요. 요게 기본이에요. 1비가. 그래서 이거를 1비라고 그래요. 1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의 반이니까 0.5비. 요거랑 합쳐서 쌓을 수 있잖아요. 1.5비. 요거랑 요거 두 개 합치면은 2비. 요거 두 개랑 하나 합치면 1.5비. 그렇게 돼요. 그래서 1비다 그러면 벽 두께가 200짜리 벽이 되는 거예요. 1비. 그래서 앞에 보면 다시 와가지고 요거 단면에 단면. 자른 단면. 이게 1비. 이렇게 볼까 좀 헷갈리죠. 단면이니까. 오케이. 이거 보는 게 훨씬 낫겠네.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멘트의 벽돌의 종류까지 했고, 다음 주에 여러분 몰탈부터 하도록 할게요. 몰탈 아까 한번 나왔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 몰탈. 아까 그림 보면서. 접착제. 몰탈 아까 얘기했나? 아까는 안. 뭐지? 아까 뭐 얘기했지, 아까? 나중에 생각하면, 나중에 생각하면. 자, 질문 있나요, 질문? 질문하죠, 질문. 아까 하면서 질문해가지고 딱히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오케이. 자, 그 질문 없었어요, 질문? 자,
질문 없으면은, 잠깐만. 질문 없으면, 지금 안 바쁘면 잠깐만 출석을, 지금 오늘 안 나온 학생들이 혹시 있긴 있는 것 같은데, 2명 있죠?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이거 출석을 차라리 부르면서, 그것도 같이 확인해 줄게요. 자, 일반 고시. 자, 양성민, 오케이. 김혜지, 윤교진, 이예원, 오케이. 한지환 맞죠? 한지환, 안 왔고. 김동훈, 안 왔고. 김승주, 오케이. 이혜자, 안 왔고. 장세진, 오케이. 정현, 안 왔죠? 지금 총 온 사람이 5명. 오케이. 자, 질문 없죠? 질문 없으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몰탈부터 꼭 할게요. 지금 해도 돼요, 지금 해도. 지금 하면 지각으로 나오잖아, 그지? 지각으로 해. 그래도 해. 나도 안 된다. 그렇게 일단 해, 그래도. 그래, 하면은 나중에 내가 그 시간 봐서 한 번에 정리하니까 나도 있을 거 안 한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게 중간에 정확하게 끝나는 시간에 끝냈으면 돼. 중간에 끝내고 좀 빨리 끝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못했어. 하다가 지금 했어. 1교시 하면 결석 처리가 될 건데, 그래도 해, 그래도. 나도 결석 처리, 수강, 결과물로 돼 있는데, 그래, 나중에 내가 체크하기 쉽잖아, 지금. 이따가 기억이면. 그래도, 나중에 어차피 이거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 부분도 있거든. 근데, 벽돌은 아마 다른 데서 여기서만 배워야 될 거야. 근데, 기초 같은 경우는 시공 시간에 또 배우니까, 좀 어려운 거는 또 계속 반복해서 배워. 그나마 좀 그래. 말투 쪽보다는 그게 쉽지. 좀 쉽게 할게. 내가 웬만하면은 좀 그림 같은 거 하면, 이거 보면 나도 지루하단 말이야, 이거 보면. 얼마나 지루해, 이거. 근데 이런 거 다 좀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림으로 좀 가능하면 설명하면서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꼭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찾아내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 내용이긴 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하면 되고, 너무 내가 이걸 깊게 빠져가지고, 이걸 꼭 알고, 이걸 완전히 안 상태 다음에 이런 생각 하지 마. 조금 내가